충전 인프라가 점점점 많아지고 여기서가 여기서 우회전이. 점점 편해지잖아. 네. 점점 편해지는 만큼 보조금을 안 주는 거야.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어. 자, 안녕하세요. 카누리TV입니다. 오늘 이제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넥소 차량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차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내받기 위해서 오늘도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교수님이 이제 직접 운행도 하시고 하는 차량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요. 많이 이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정확하게 지금 뭐 인터뷰들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날씨도 엄청 춥고 시간도 바쁘신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기 때문에 추워서 찍을 수가 없어요. 바로 타겠습니다. 가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교수님 지금 넥소를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이 차량은 교수님도 오랫동안 좀 운행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나 앞으로 또 계속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뭐 편의성, 그리고 또 뭐 혹시라도 단점도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실제 이제 저는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하죠. 실제 뭐 시승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차, 대부분의 차들 타보는데 보통 이제 솔직히 말해서 보통 6개월, 1년 타면은 이제 아유 그 차에 대한 신선함이 좀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2019년 8월에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하고도 현재 8개월, 20개월 가까이 탔는데 네. 솔직히 그 만족도가 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지껏 제가 소유해왔던 차들보다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23년에 신모델이 나오면 한 대를 더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이제 어떤 버튼들이 네. 한 곳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그다음 버튼 크기들이 좀 통합돼 있지 않다는 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뭐 이게 누가 보면 컴퓨터 키보드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뭐 종류별로 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큰 불편함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화면이 아주 신선하고 확장성이 좋아가지고 보기 좋고,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전기차, 수소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을 태우고 어디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어디 병원에 가서 잠시 기다릴 때가 있죠. 주차장이 그렇죠. 꽉 차가지고 네. 일행을 잠깐 동승자를 내보내서 일을 잠깐 보고 오라고 하는 동안 네. 기다리면서 실제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겨울철에 히터를 틀기 위해서 시동을 켜놔야 되는데, 그게 정차에 있으면 주변에도 피해를 주고 배출가스 들어오고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조금 있다가 저전압 배터리 경고 들어오고요. 그런데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 시동을 끄고도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뭐 그 영화를 보거나 해도 배터리가 방전되는 위험성이나 경고 같은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한 가지 실제 시동을 걸어놔도 배출가스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음 전달도 안 되고 뭐 매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에어컨 지속적으로 틀고 있어도 지장이 없고, 또 운행거리가 없고 정차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 단축도 별로 안 되고 상당히 뭐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소차나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생각하는 것들이 이 충전 네네. 그런 지금 많이 없잖아요, 사실. 네. 저희 대전에도 지금 하나 있나요?
한 군데 있고 이제 신탄진 쪽에 하나 더해서 두 군데가 들었을 예정인데요. 네. 참 재밌는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출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전 지역은 서울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충전소 가서 1시간 이상 기다렸다. 뭐 양재동 같은 경우 2시간 기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거 20개월 동안 타는 동안 50분 이상 기다린 게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토요일 오후나 명절 전이나 퇴근 시간대에 집중될 때 그렇고 평소에 뭐 점심시간 전후나 평소에 이용을 하다 보면 불편함이 없었고, 두 번째는 대전에서 서울로 주로 다니는데 보면은 이제 신탄진 휴게소에 충전소가 하나 있고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에 하나가 있고요. 나가자마자 그 다음에 안성 휴게소 상하에 있거든요. 근데 안성 휴게소 상하는 정말 자주 이용하는데 딱 그 탁송 차량들 야간에 오히려 밤 9시 10시에 탁송 수소차 탁송 기사님들이 여러 대를 끌고 와서 내 앞에 2대 서 있었던 게 가장 많았던 거예요. 늘 가면 한 대 아니면 저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뭐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나 양재동이나 국회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로 제 활동 부대가 대전에서 서울 요 구역으로만 한정한다라고 보면은 충전의 불편을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물론 또 세종에도 종합청사에도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주유소나 LPG 충전소처럼 뭐 3km, 4km 안에 보이는 데마다 있지 않다. 이런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일충전 주행거리가 또 600km를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 경제 운전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뭐 휘발유라든지 디젤 차량에 비해서 한 번 충전 시에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가 거의 위주인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거네요. 고속도로는 오히려 그렇죠. 전국 고속도로망에서 현재 넥소가 네. 물론 이제 충전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제외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급속 충전한다고 할 때 최소 20분에서 40분이 걸리고 완속 충전에는 뭐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최근에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서. 네. 근데 그렇게 걸리는 시간 대비 수소차의 장점은 뭐 6분, 5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 앞차 한두 대 대기해도 그 서지 탱크 충전 시간 한 10분을 고려해도 앞에 2대 있어도 한 15분, 20분 안에 충전한다. 장점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충전소의 줄이 길어도 일단은 전기차의 완충 시간보다는 짧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있는 충전소가 고장이 나 있을 때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이게 일충전 주행거리 대비 충전소가 있냐 없냐 이런 어떤 카운트를 해봤을 때 못 가는 곳은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그 충전소는 생깁니다. 현재. 그런데 그건 이제 버스,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고, 네. 일반 어떤 승용차나 그 수소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는지는 아직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난 바가 없지만 올해 안에 일단 수소 충전소는 제주도에도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보급된 숫자 대비 서울은 예외입니다. 네. 워낙 불편하다고도 하시니까 대전에 사는 저는 현재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 넥소 차량에 혹시 단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실제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전기차도 운행을 해봤고 수소차는 직접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를 제가 타면서 가장 느끼는 그 단점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워낙 무겁습니다. 네. 지금 이 수소전기차가 한 번 충전하고 나서 이 수소전기차가 한 번 충전하고 운행하는 거리가 600km에 육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한 80% 남았는데 507k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가 500에서 600km 주행하려면 배터리 무게가 800kg이 넘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 엑센트라고 하는 소형차 무게가 906kg 정도 되거든요. 네. 960kg 정도 되는데 결국 그 소형 승용차 한 대만큼의 무게가 배터리로 실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위에 차체가 올라가고 샤시에 바디가 올라가고 하면 차 무게가 무조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서스펜션, 쇼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물렁물렁 하면은 우리가 시내 도로 가면서 바닥 다 긁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지껏 경험한 모든 전기차 중에 승차감이 좋고 안락한 전기차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통통 튀고
오래 운전하면 피곤하고 이런 게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5 예. 이 GMP 모델에 기대를 거는 게, 이거는 분명히 전기차의 최대 단점 중에 충전 시간이 길다, 뭐 차량 가격이 비싸고 뭐 환경 어쩌고 이건 다 모르겠고, 네. 일단은 고객이 운전하면서 불편한 그 승차감 부분을 승용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체크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한번 만나봐야겠고, 새 차를 만나봐야겠지만. 그렇죠. 근데 수소 전기차는 이 수소 탱크하고 이 무게가 150kg 정도밖에 안 가요. 그 얘기는 비교적 가볍네요. 예, 그렇죠? 일반 연료통에 80리터, 60리터 들어가면 그게 바로 60kg, 70kg잖아요. 그렇죠. 그 연료 무게에다가 연료 탱크 무게 수십 킬로 하면 그것도 90에서 100kg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탱크 무게가 수소 전기차는 훨씬 가볍다. 그 얘기는 승차감이 승용차급의 승차감이 나온다라는 게 장점이죠. 네. 저희가 고속도로 주행 시에 이제 반자율 모드를 주행을 하잖아요. 네. 이걸 체크를 하는데 GV80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GV70? GV70이.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보면 넥소를 지금 현재 다시 저희가 해볼 건데 네, 지금 세팅이 됐나요? 네, 자율주행. 세팅됐어요. 근데 보니까 핸들리 움직임이 거의 없어도 거의 그렇죠. 네, 잘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 GV70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넥솔 가지고 네. 반자율주행을 하면서, 물론 고속도로상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네네. 급한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읽거나 답장을 하거나 하거든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시면 안 되지만. 네. 그런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뭐 음료를 마시거나 뭐 이러는 데 있어서도 처음엔 당연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겨서 네. 그냥 오히려 야간에 운전을 합니다. 또 막상 운전을 해보면 핸들만 내가 컨트롤하는 거하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앞차하고의 거리까지 컨트롤했을 때 피로감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오른발은 그냥 쉬면서 핸들만 가지고 조작을 하고, 내가 차량의 속도나 앞차하고의 거리는 그냥 세팅을 해놓고 가만히 있어도 네. 피로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넥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운전자들이 좌측으로 약간 차를 몰아서 붙여놓고 운전을 합니다. 보통 운전석이 좌측에 있다 보니까 네. 오른쪽을 좀 많이 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넥소 같은 경우 정확히 센터를 잡아주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오른쪽 차 쪽으로 좀 붙어있다는 느낌이 나서 네. 대형 화물차 옆을 지나갈 때 좀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네. 특히 커브를 틀 때 오른쪽으로 차가 원심력에서 다소 밀리면서 우측 네. 차선 변경선에 네. 그 분리선 쪽으로 붙어가면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GV70 같은 경우 그런 건 개선이 됐어요. 차가 지속적으로 센터 라인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릭 컴퓨터도 보면은 좌우에 차선이 보이고 가운데 녹색 센터 라인이 있으면서 네. 그 센터 라인에 가능한 중심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게 다시 센터를 잡아주려고 네. 핸들을 좌우로 조금씩 계속 쉬지 않고 움직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르겠습니다. 그 시승차의 좌우 타이어 공기압이 다소 1, 2 PSI가 좀 맞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공기압의 언밸런스가 차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다시 잡아주려고 하는 건지 얼라이먼트 이상인지, 네. 어쨌든 두 가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센터를 잡아주기 위해서 너무 좌우로 핸들을 돌려주면서 차의 좌우 움직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고속으로 한 120, 30에 세팅을 해놓고 차를 반자율주행에 맡기고 핸들을 살짝 얹어 놓을 경우에 멀미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다소 불편함이 좀 가중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는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지를 얘가 체크를 하거든요. 네. 넥소 같은 경우 상당히 예민해서 제가 손을 살짝만 얹어놔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 인식을 합니다. 근데 GV70 그게 상당히 둔감해요. 그래서 핸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얹어놓고 있으면 네. 핸들을 잡으라고 계속 경고를 줍니다. 네, 분명히 맞아요. 잡았는데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흔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민감도나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운전자가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게 제 느낌입니다. 자율주행을 이렇게 해놓고 너무 편하면 네. 좀 많이 졸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너무 편하면 사람이 한눈에 팔고 졸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편하지 않으면 긴장감이 유발되면 바짝 긴장을 하면 사람이 졸음도 안 오고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단시간에 운전할 때 얘기지 그런 식으로 1시간 반 2시간 운전하면 피로도가 가중돼서 나는 졸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돌발 상황에서 리스판스가 느려집니다. 몸의 반응이. 네네. 수소차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행하실 때 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급가속이 필요할 때나 이 속도를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치고 나가는 느낌을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하세요? 신호 대기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 가속력은 네. 충분하다. 전혀. 예, 전혀 이게 좀 더 빨랐으면 그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 대기 서 있다가 남들보다 의도적으로 내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죽기 살기로 밟았는데도 뒤쳐져 가지고 옆 차들이 휙휙 지나가면 자존심 무지 상하죠. 네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음. 가지 시속 120km 정도 갈 때까지는 쫙 밟아주면 그 가속력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다 못 따라올 만큼 좋아요. 그런데 120에서 160 정도 이렇게 좀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네.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반응, 네. 과도한 전기를 뽑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지 120에서 140, 50에서는 다소 불편합니다. 그럼 기본 이제 운행 시에는 네. 예를 들면 뭐 시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승차감이나 그리고 뭐 코너링 지금 뭐 속도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안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핸드폰을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 첫 번째. 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핸드폰을 고객들이 가능한 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핸즈프리를 직접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블루링크로 저기 블루투스로 사용을 해라. 네네. 이런 어떤 게 기본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게 첫 번째고 네. 컵홀더가 하나인 게 너무 불편합니다. 아, 컵홀더가 하나네요. 그러니까 예, 컵홀더가 여기 하나 있고 물론 조수석에 히든이 있어요. 저 누르면 네네. 예, 그 여기도 이제 컵홀더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차 뒤에도 옮겨놨지만 제가 이제 보온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를 이제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핸드드립을 내리니까. 네. 아니면 장거리 운전할 때면 물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에다 물, 그다음 커피 다 먹은 거에다가 뭐 차 안에 휴지나 이런 것도 껌종이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컵홀더는 저는 2개 내지 3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불만이 크고 뭐 핸드폰 놓을 자리가 없다는 게 화가 난다 할 정도로 나머지 퍼포먼스는 제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 지금 이거를 패드를 놓으셨군요. 예, 핸드폰을 여기다 핸드폰을 올려놓기 위해서. 기어 버튼식 기어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나온 그 다이얼식 있죠. 네네. 그것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버튼식이요? 버튼식이 훨씬 편해요. 어. 그러니까 그 다이얼식 같은 경우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토크를 많이 줘야 돼요. 생각보다 강한 힘으로 더 회전을 많이 이렇게 돌려주니까 가볍게 손을 얹고 이렇게 살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주차하면서 전진 후진 할 때 보면 그렇죠. 손목을 좀 과도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위치를 꼭 봐야 되고 네. 근데 한 일주일 2주 쓰다 보면 위치 뻔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지금은 최근에 나온 다이얼식보다는 훨씬 편하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용하네요. 참. 조용하죠. 조용하고 내부도 큰 사이즈의 차는 아니잖아요. 큰 그렇죠. 사이즈의 차이는 아닌데 역시. 뒷좌석 좁지 않죠. 네, 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거 타기 전에 이제 소렌토 R이 있었잖아요. 네. 소렌토 R 같은 경우 실제 7인승인데 3열은 의자를 다 접어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자 간격이 좀 좁아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네. 고등학생 고3인 아들이 이 차 뒷좌석에 앉으면 소파같이 편하다. 기존의 다른 승용차들이나 SUV 집에 여러 개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 차가 뒷좌석이 제일 넓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편하다고. 전기차를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바로바로 알 수 없는
이제 해외에서의 지금 상황, 아, 그 가능성까지의 그런 앞으로 남은 네네.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올해가 전기차 싸움의 원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각 메이커별로 전기차 출시를 막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친환경이죠. 그렇죠. 네. 그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네. 자동차를 제작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무공해차가 맞는데 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전기가 사용됐고 그 배터리 만드는데 들어간 전기가 내연기관 뭐 당진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네. 연료를 펑펑 떼가지고 이게 전기를 만들었으면은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겠다 전 주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CO2 배출량을 유럽에서 이제 91km 주행할 때 95g으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1km 주행할 때 95g이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 파는 모든 자동차들의 배출가스를 제한을 하는데 네. 95g이 넘어가면 네. 1g당 95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아, 지금 상황에서 현대 기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뭐 전년도 수출 물량이 있죠. 그렇죠. 그 물량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도 있고 조금 나오는 차도 있고 다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면 평균 몇 그램 나오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벌금을 내면 벌금이 3조가 넘어가요. 아, 그러면 현대기아가 작년에 재작년에 100조 클럽 네. 매출 100조에 영업이익률이 보통 8에서 9%가 됐거든요. 10조 정도의 이익을 냈었는데 네.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자동차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3.4조 이익을 냈어요. 그 아. 이익금이 다 벌금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친환경 자동차를 팔아야만 되는 겁니다. 2차 한 대를 팔았다? 그러면은 CO2가 100g이 배출되는 차량 20대를 팔아도 벌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동안 전기차는 일충전 주행거리 싸움이었죠. 그렇죠.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뛰느냐의 싸움으로 난리가 아니고 테슬라가 각광받은 게 다른 회사 차들은 200킬로 내외인데 얘는 400 뛸 수 있어.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 이상 타. 맞아요. 사람들이 호응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차들은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일충전 주행거리가 다 500km가 넘어갑니다. 일충전 주행거리가 500km 넘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충전 싸움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충전 시간에 대한 싸움만 남았다는 거죠.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비교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는 한 600km 주행하려면 배터리 무게만 800kg 1톤이 네.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스나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면 배터리 무게가 2톤이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충전하는데 열 몇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수소는 탱크에 충전하는데 5분 10분이면 된다는 얘기죠. 대형도 20분이 안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는 실제 초창기 모델처럼 네. 시장 왔다 갔다 하고 단거리는 그냥 160에서 200km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기차로 가고 소형은 중형 SUV나 대형 세단, 버스 트럭은 수소 전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얘기를 하면 네. 나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천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삼성이 우리나라 전체 GNP의 23% 이상을 차지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각자 버는 게 100만 원이면 23만 원은 삼성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현대기아가 18%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연관 전후 산업까지 하면 그것도 20%가 넘어요. 결국은 현대하고 삼성이 해외에서 수출해서 벌어오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모든 수입의 45%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슬픈 일이죠. 일본처럼 일본의 10대 전자회사가 매출이 일보다 삼성이 많다라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현대가 망하면 나라 경기가 어려워지고 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유럽이 원시초고 네. 30년 정도 지나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다시 30년이 지나서 일본 또 30년이 지나서 한국 다시 30년이 지나서 중국 그래서 유럽하고 중국은 한 120년에서 130년의 역사 차이가 격차가 있고 네. 한국만 해도 100년 정도 역사가 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1972년에 포드를 처음 우리가 수출을 했고
만든 게 72년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이 1880년 뭐 요때 2000년 되기 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도 유럽에 비해서는 한 100년 정도 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격차를 아직도 못 좁히고 있다는 거죠. 엔진의 품질이나 성능을. 네. 그런데 전기차만은 격차가 워낙 좁아요. 작은 상황에서 독일의 유력 일간지들이 분석을 했는데 아직도 내연기관은 한국이 뒤져 있다. 하지만 수소전기차, 전기차 분야는 독일보다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고 있고 결국은 친환경 시대가 빨리 다가올수록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커질 거고 2025년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전기차 시장이 커집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훨씬 커져요. 네. 그래서 산업의 새로운 쌀이다. 제3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 분야에서 우리가 선두로 나가야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고 부유한 국가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전기차는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K배터리라고 하는 LG, 삼성, SK가 전 세계 그 2차 전지, 핸드폰을 포함한 네. 2차 전지 시장에서 약 1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네. 전기차 시장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3개 중에 1개는 국산이에요. 네. 그 중에 LG가 한 22%를 좀 넘고 네. CATL 중국 업체가 24%로 1위 자리를 작년에 뺏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정부가 밀어주다 보니까 네. 중국의 시장은 우리나라 한국의 2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다만 팔아도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25개국 수출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니까 네. 성능이 떨어지는 기업체를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주고 그 중국산만 배터리 쓸 수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막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품질과 생산 원가가 다운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막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국 산업을 그만큼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워준다는 시장 규모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기아가 전기차 파는데 흑자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런 부분들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향후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어떤 도덕적인 부분,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전기차 싸움의 원년이 된 거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면 제가 지금 오늘 캐주얼하게 옷을 입었죠. 스포티하게. 네. 근데 제가 오늘 회의석상에 가면 양복을 입으면 좀 점잖아 보이겠죠. 네. 한복을 입으면 또 다르고 수영복을 입으면 뭐 완전히 다르겠죠. 전용 플랫폼을 eGMP를 개발하게 되면 위에다 어떤 뚜껑을 얹냐에 따라서 차고 높이 조절부터 스포츠, 세단, SUV 어떤 차종이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전용 플랫폼의 장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용 플랫폼을 딱 개발해서 올해 출시하고 나서 현대기아가 하는 소리가 2023년까지 22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죠. 네. 결국 뚜껑만 바꿔대고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 기술과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최대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네. 구매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음. 감흥을 못 잡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예. 네. 그 환경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수소전기차를 예를 들면 원래 제가 차를 구매했을 때 차량 가격이 7,220만 원이었고요. 그렇죠. 풀옵션으로.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제가 3,550을 받았습니다. 네. 거의 2년이 돼가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지불한 돈은 3,700만 원에 네. 취등록세까지 해서 4,000만 원 딱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왜 주느냐? 환경적으로 이 차가 보급은 돼야 되는데 실제 보급률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환경 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전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지만 내가 워낙 싼 가격에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구매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충전 인프라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이 보조금은 일몰제입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고 저기 어떤 계약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살 때 네. 완성이 점점 돼갈수록 가격치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도 초창기에 전기차 막 보급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2,300만 원까지 받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좀 큰데 맞아요. 대구 같은 경우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2천만 원 정도고요. 네. 적게 받는 데는 1,0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아, 차이가 크네요. 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예전에 2,300 받은 게 1,000만 원만 된 거죠. 왜? 그만큼 충전 인프라가 많이
생겼으니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보다 충전 인프라가 더 생겨서 더 편해지면 보조금은 더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다. 네.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가 불안할 수 있죠. 네.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수도가스가 떨어졌을 때 급히 차를 써야 되고 장거리를 가야 될 때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차를 타기에는 사람이 노이로제 걸려요. 네. 주말만 되면은 주말에 스케줄이 없어서 차를 가스를 가득 채워놔야 되는 불안감도 생길 테고 그러면 권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집에 차가 뭐 소형차 포함해서 보통 한 2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권합니다. 차가 집에 2대 이상 있으신 분들은 저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구매를 적극 권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조용함, 지금 시동 꺼놨나 켜놨나도 모르겠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방송 때문에 음악을 안 듣고 있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가면 이 패스바이 노이즈냐 풍절음, 네. 노면 노이즈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냥 실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맛을 보고 나면 실제 일반 내연기관 차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힘들죠. 감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춥고 눈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 전기차들이 서울은 아, 또 얼마나 그렇죠. 차가 많이 막혀요. 근데 맞아요. 눈까지 그렇게 폭설이 왔으니 근데 추위가 갑자기 되면서 이렇게 차가 밀리는 상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맞아요.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소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배터리는 맞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네.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배터리 기준입니다. 네. 영상 5도 이상에서는 배터리의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부터 10도 떨어질 때마다 30%씩 저감된다고 보면 비슷합니다. 네. 영하 5도일 때는 한 70%, 네. 그 다음에 영하 15도일 때는 50%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네. 정상적인 배터리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일충전 주행거리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일 때 몇 킬로 뛸 수 있습니다. 네. 영하 5도일 때 몇 킬로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게 아예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네. 그 스펙에 그렇게 표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일은 그런 어떤 배터리에 대한 관리 기술, 네. BMS 기술이나 배터리에 약간 히터를 틀어서 온도를 올려준다거나 네. 보온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쓴 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70에서 75%까지 성능을 보입니다. 영하 5도에서. 근데 최근에 벤츠가 작년에 네. 전기차를 내놨는데 영하 5도에서 영상의 성능보다 58%밖에 못 냈어요. 반도 못 냈네요. 반은 좀 더 냈죠. 58%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반도 못 냈네요 하는 게 맞아요. 왜? 히터를 안 틀었을 때가 그렇거든요. 히터 틀고 열선 틀고 하면 절반도 못 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보조금을 못 받게 돼서 부랴부랴 수정을 해가지고 60%를 조금 넘겨서 다시 받게 됐어요. 제가 지금 영하 5도 얘기를 했죠. 네. 영하 15도로 내려가면 그럼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근데 네. 이번에 체감온도 영하 17도, 15도 이렇게 되니까 배터리 성능 자체가 35%, 40%밖에 못 내는 거예요. 거기다 추우니까 히터 막 틀죠. 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충전 주행거리가 400km 되는 차가 150km도 안 돼서 방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그런 극단적인 단점이 있고 수소 전기차도 물론 기온이 떨어지면 성능이 다소 떨어집니다만 네. 제 경험상으로는 15에서 20% 이상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소 1kg당 95에서 100km 달리던 어떤 전비, 네. 연비가 영하 12도, 15도 되면 한 85km, 80km 정도 뛰어주기 때문에 네. 전기차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능이 40% 미만으로 절반 이상,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더라 이거죠. 일반 하이브리드랑 비슷하겠네요. 비슷하죠. 예. 영하 10도, 15도에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배터리가 거의 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또 추운데 차를 세워놨잖아요. 지하 주차장까지 못 가고 길이 막혀서. 그렇죠. 다음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라는 축동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초창기 모델은 그 리셋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최근 나온 차량들은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어, 이 차를 열흘 동안인가 안 탔어요. 네. 결국 열흘 동안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니까 방전이 되죠. 네. 리모컨 누르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네네네. 리모컨으로 문이 안 열리면은 그 키 있죠. 네네네. 금속으로 된 키를 빼가지고 문을 버튼을 당기고 돌려서 열고 네. 그 다음에 보통 기존의 자동차들은 시동이 안 걸릴 경우에
그렇게 케이블을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저 12V 리셋 버튼을 눌렀어요. 네. 그리고 내렸더니 리모컨이 다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시동 배터리가 완전히 일주일 이상 돼서 방전됐더라도 네. 고용량 배터리도 수소전기차에는 있거든요. 네.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고용량 배터리 하이브리드처럼 네. 그 모터를 돌려줄 수 있는 고전압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 배터리에 충전된 게 시동 배터리로 다시 재충전해 주면서 네. 실제 시동이 걸리고 차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방전이 됐을 경우에 리셋 버튼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가장 네. 중요한 건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한파가 왔을 때 전기차는 일충전 주행거리 200km 장담 못합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겨울철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충전 그리고 거리 이런 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게 제일 어떻게 네. 보면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성상 또 성격이 또 많이 급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예전에 뭐 전기차 관련된 이런 게 없을 때 예. LPG 차량도 맞아요. 충전할 때 없어가지고 그 이런 얘기가 했잖아요. 책자에서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디가 충전 가능하다는 매뉴얼 책자를 따로 나눠줬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네. 들고 다니면서 했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LPG 타는 분들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수소 충전소도 전용 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에서도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보다 좀 짧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480km로 제 것도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한 550까지 뛸 겁니다. 뛰어도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워닝이 뜹니다. 네. 내 차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가 68km인데 네. 현재 차는 80km 정도 뛸 수밖에 없다. 빨리 찾아가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방전에 어떤 실패를 보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런 어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이쪽에 그날의 대기 정보부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충전소까지도 가까운 거리가 어디 있다, 현재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죠. 이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맨 왼쪽 거 보면은 전체 이제 상태, 에코 드라이빙 중요하지 않고 에너지 흐름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죠. 결국은 전기를 생성을 하고 수소 탱크로부터 그 다음에 혹시 회생제동이 걸리게 될 경우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배터리까지 활용을 한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 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간으로 고장이 나 있으면은 X 표시가 들어오거든요. 대전을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한 군데 있고 더 생길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세종, 그 다음에 안성, 청주, 안성, 상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좀 불편함이 없을 만큼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넥소 차량을 타면서 수소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런 방향 그리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워낙 그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자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수님께서 오늘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뭐 전기차들도 또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차들이나 수소차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이 또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슈화적인 거나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또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얘기하고 수전기차가 앞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 좀 모아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어떤 영상을 한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궁금한 부분이나 또는 그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라도 궁금증이나 해소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자료를 모아서 저희 쪽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는 교수님께 꼭 전달을 해드리면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주행기 또는 이 수소전기차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다음에도 이러한 뭐 이슈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좀 더 좋은 정보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